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를 시작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신고를 한 고 이중사를 회유하고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대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유족 측은 이중사의 국선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관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첫 소식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압수수색은 성추행 사건 당시 이중사가 있던 부대 관계자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사건 무마를 종용하며 이중사를 회유, 압박한 의혹이 있는 노준이와 노상사, 그리고 성추행 사건 당시 차를 운전했던 부사관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 은폐와 축소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이들의 휴대전화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어제 압수수색에도 부실 늑장 수사 의혹이 제기된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KBS가 입수한 남편의 진술서를 보면 이중사 사망 직후 공군본부는 이중사 휴대전화와 컴퓨터는 물론 남편의 컴퓨터와 차량 블랙박스, 내비게이션까지 모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인 장중사 휴대전화는 이중사가 숨지고 9일 뒤에야 확보했습니다. 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고도 55일 동안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은 점도 늑장 수사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군사경찰대에 성범죄 수사대만 보낸 상황,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초동 조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팀이 파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다. 유족은 어제 이중사의 국선 변호사를 추가 고소했습니다. 공군 법무관인 국선 변호사가 이중사와 면담을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고 이중사의 피해 사실을 유출했다는 겁니다. 유족 측은 공군 법무실에서 이중사의 사진을 돌려보며 외모 평가를 했다며 국선 변호사가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족들은 이중사가 숨진 뒤에는 유족을 악성 민원인으로 비하하는 발언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육군 사관학교에서도 4학년 생도가 후배 생도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육사는 해당 생도를 지난주 퇴교 처분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 사관학교 측이 4학년 생도의 강제 추행 사실을 인지한 건 지난 4월 초입니다. 생도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과 상담 과정에서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피해자인 A 생도는 4학년인 선배 생도 B 씨로부터 수차례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육사에서 수업은 주로 학년 단위로 진행되지만 체력 훈련과 일상생활 등은 8명 내외의 분대 단위로 이뤄집니다. 지휘 근무 생도라는 건데 4학년인 분대장이 모범이 돼 후배 생도들의 임무 및 일과를 지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해 생도의 신고 이후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가해 생도는 분대장의 지휘에 있으면서 후배 생도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수차례 강제로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가해 생도는 지난달 중순 육군 보통군사법원으로 넘겨졌습니다. 이후 육사는 훈육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의 내부 의결을 거쳐 지난주 가해 생도를 퇴교 처분했습니다. 육사는 가해 생도가 퇴교 처분됨에 따라 이 사건을 민간 법원으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 강제추행 사실이 확인되어 절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한 가운데 엄정한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기소하였고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퇴교 처리함으로써 피해자의 신고가 없었더라면 가해 생도는 내년 초 소위로 임관할 뻔했습니다. 육사에선 2013년 대낮 음주 회식 이후 생도 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중장계급인 학교장이 전역 조치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의원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12명이 불법 거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의 조사는 LH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국회로까지 번지게 되자 민주당이 지난 3월 스스로 요청하면서 진행됐습니다. 이 조사 결과 김성수 기자가 전합니다. 조사 대상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가족 800여 명.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들의 지난 7년간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를 의뢰한 사례는 16건입니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 본인이 투기 등 불법 거래 의혹을 받는 사례는 6건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우자 등 가족의 투기 의혹이 파악된 의원도 6명 있었습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하였습니다.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많았고 건축법 위반 의혹도 있었습니다. 특히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토지나 부동산을 매수한 의혹도 3건 확인됐습니다. 유언이 있는지 물으셨는데 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에 좀 한계가 있음을.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 관련 부동산을 사거나 지역구 개발 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매입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2건은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그러나 조사에 한계가 있어 결국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며 의혹이 제기된 의원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이른바 LH 사태가 터지고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도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 지도부가 권익위에 자발적으로 전수조사를 의뢰해 2달간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일제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과는 정반대 판단을 한 건데요. 3년 전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년 전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80여 명은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인당 1억 원씩을 청구해 비슷한 손해배상 소송 중 최대 규모입니다. 재판은 일본 기업들의 무대응 끝에 6년간 공전하다 지난달 처음이자 마지막 공판이 열렸습니다. 어제 1심 법원의 결론은 각하. 피해자들이 소송을 낼 권리가 제한을 받는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1965년 한국과 일본이 맺은 이른바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당시 협정에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우리 법원에 소송을 내 청구권을 행사할 순 없다는 취지입니다. 3년 전 대법원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은 겁니다. 앞서 대법원은 다른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여전히 있다고 봤습니다. 현 재판부 판결은요, 기존 대법원 판결하고 정반대 배치되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항소해야 할 예정입니다. 민변 등 16개 시민단체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별개의 사건에서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을 수는 있지만 특별히 사정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대법원과 정반대 판단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미 국무부 장관이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있는 대북 인권 특사를 임명하겠다면서도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백악관에선 한미일 정상 간 회동 여부에 공식 계획은 없지만 이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김기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대북 인권 특사를 인선하겠지만 아직 구체적 시간표는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국무부 예산안 설명을 위해 미 하원에 출석한 블링컨 장관은 대북 인권 특사 임명과 관련한 영김 공화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We will be coming forward with that. I can't put a timeline on it. We're determined to do that. I think, as you know, the vetting process has become ever more complicated, ever more time-consuming. 미 국무부 대북 인권 특사는 2017년 1월 임기가 만료된 로버트 킹 전 특사 이후 4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 인권에 우려를 표명하며 특사 임명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다만 성김 대북 특별대표를 먼저 인선하면서 대화에 무게를 싣는 행보라는 해석을 낳기도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별도로 미주 지역 이산 가족 상봉의 지속적 추진도 약속했지만 아직 북한의 호응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현지 시간 10일 영국에서 시작되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 간 회동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공식 계획은 없다면서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We don't currently have a trilateral scheduled between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but I will tell you there's a possibility for virtually anything in these small spaces where you have just, in this case, 10 or 12 leaders in person there in Cornwall.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북한의 플루토늄 관련 작업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힌 가운데 한미 간에는 이번 주 차관급을 비롯한 다양한 실무 접촉이 잇따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방금 들은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139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낙규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영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5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은 435명, 해외 유입은 19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39명, 경기 125명, 경남 48명, 대구 33명입니다. 특히 경북권은 주점과 식품 가공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 등의 여파로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한 달 전 25명에서 54명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전국 단위 감염 재생산 지수는 지난주와 같은 0.97이지만 수도권 지역은 5월 셋째 주 이후 2주 만에 다시 1을 넘어섰습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 자칫 방역에 대한 긴장 완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85만 5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받았는데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하루 최대 규모입니다. 오늘 영시 기준 1차 접종자 수는 845만 5천여 명으로 1, 2차 접종자 누적 인원은 1,000만 명대를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전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1,000만 명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원한 얀센 백신은 오는 10일부터 오는 15일부터는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과 취약시설 입소 종사자가 백신을 맞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50대 이하에 대한 접종도 본격화되는데요. 50대 일반인과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교직원, 고3 등 대입 수험생이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송낙규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효능 확인을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라는 조건을 달았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금철랑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사용을 승인한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미국 제약회사 바이오젠이 일본 제약회사 에자이와 협력해 개발한 에듀캐뉴맙으로 제품명은 에듀햄입니다. FDA가 지난 20년 가까이 알츠하이머 치료 분야에서 이렇다 할 신약 승인을 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 신약 사용 승인은 획기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FDA가 지난 2003년 알츠하이머로 인한 불면증 치료 등을 위한 신약을 승인한 적은 있지만 대응 치료제로서 관련 분야의 신약을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FDA의 커바존이 신약평가연구국장은 이 치료제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며 승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FDA는 다만 약의 효능 확인을 위해 후속 연구를 진행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대략 600만 명 정도의 환자들이 알츠하이머 증세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언론들은 이번 신약이 알츠하이머 진행 과정을 막기 위한 첫 번째 승인 제품이라면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신약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FDA의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도 지난해 11월 바이오젠의 신약에 대해 효과가 의심스럽다며 승인을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어 이번 승인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2002 한일 월드컵에서 활약한 유상철 전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이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 전 감독은 어제 오후 7시쯤 서울 아산병원에서 향년 50세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유 전 감독은 지난 2019년 11월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은 뒤 한때 증세가 호전되기도 했지만 올해 다시 병세가 악화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유 전 감독의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에 차려질 예정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올해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교통관리 시스템 공사로 인해 내부 순환로와 강변북로를 4개 구간으로 나눠 1개 차로씩 부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량이 적은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통제됩니다. 대상 구간은 내부 순환로 정릉터널부터 홍제 IC, 강변북로 한강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양시장 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49포인트 상승한 3,253.61에 코스닥은 0.67포인트 내린 985.1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오는 10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세에도 기관홀로 매수에 나서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강세를 보였던 두산중공업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5거래일 만에 급락하고 있고 반도체 공급 부족이 내년까지 지속될 거란 전망에 SK하이닉스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규모의 의약품 위탁 생산을 차결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며 4거래일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11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한 측근은 쿠데타까지 언급하며 지난 대선 결과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냈던 마이클 플린, 최근 한 행사장에서 선을 넘는 말을 했습니다. 쿠데타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I want to know why what happened in Myanmar can't happen here. No reason. I mean, it should happen here. No reason. 또 다른 트럼프 측근은 여전히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겼다고 주장합니다. It should be that he can simply be reinstated, that a new inauguration date is set, and Biden is told to move out of the White House, and President Trump should be moved back in. 심지어 트럼프 자신도 측근들에게 자신이 8월에 백악관으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미국 뉴욕타임즈는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 결과에 여전히 승복하지 못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 또다시 지난 1월 미국 국회의사당 무장 난입 사건과 같은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불씨가 들고 있습니다. 중국 선양시의 제오중학교 점심시간. 예전 같으면 대기줄이 늘어졌겠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구내 식당이 정보통신기술 ICT와 만나면서 스마트 식당으로 변신했기 때문입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미리 주문만 하면 5분 안에 1,000명 분량의 음식도 대기 없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면 시간을 최대한 줄여 코로나 시대에 적합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다음 날 학교에서 먹을 점심을 하루 전 집에서 부모와 함께 정할 수 있어 학부모에게 반응이 뜨겁습니다. 根据自己口味就选自己想吃什么东西，在手机上提前订，我们吃的就更好了，就可以减少一些浪费。 게다가 학교 측은 스마트 구내식당 시스템 도입 이후 음식물 쓰레기가 기존의 7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반깁니다. 소비자들의 기호를 최대한 반영하고 시간을 절약해 줄 뿐 아니라 환경 보호까지 염두에 둔 스마트 식당은 학교뿐 아니라 기업체에까지 확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본 미에현에 있는 농장의 비닐하우스입니다. 토마토 등 채소를 1년 내내 재배하는 이곳에서는 독특한 절수 농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이 뿌리를 내리는 부분에 막으로 만들어진 매트를 깔고 막을 통해 조금씩 배어나오는 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입니다. 배어나오는 소량의 수분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모종의 잔뿌리가 이처럼 잘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농법을 사용하면 기존의 10분의 1의 물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어 절수 효과가 매우 큽니다. 野菜ってそれだけ水が少なくても育つ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それぐらいすごい力を持っているので、限られた土地でいかに野菜の生産をしていくか。 또 적은 수분으로 재배한 덕분에 이 토마토는 일반 토마토보다 당도가 훨씬 높습니다. 1週間に1回いただくんですけれども、とても甘いし新鮮ですし。 이 절수 농법은 아프리카 등지에서 물 부족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광고 회사 경영자로 일하고 있는 41세의 에리카 씨.
그녀는 좀 더 젊었던 36세 때 말레이시아에서 난자를 냉동했는데요. 당시 상황에서는 임신이 불가능해서 임신이 가능할 때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I'm not sure why they're not giving women the opportunity to have kids at an older age, to go somewhere else and do it. It really takes a lot of time, takes a lot of money. You know, if they can just. 싱가포르 당국은 여성이 암 치료를 받는 등 의학적인 이유에서만 난자 냉동을 허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It is our gain in terms of if this service is not offered by the Singaporean Fertility Center, the only thing that they can do is to come here to seek this treatment. 더군다나 지난해 출산율이 1.1명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선택적인 난자 냉동을 합법화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당국은 윤리적, 사회적인 이유로 선택적 난자 냉동 허가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부산관광공사가 내부 인사 문서 유출 문제로 직원 감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급자가 폭언 등 갑질을 했다는 피해 신고가 회사에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공사는 가해자로 지목된 상급자를 피해 직원을 상대로 한 감사의 담당자로 발령냈습니다. 김아른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2일 부산관광공사 직원용 홈페이지에 내부 인사 문서가 올라왔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해당 문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부산관광공사 측은 조사에 나섰습니다. 비공개 문서를 몰래 유출했다는 겁니다. 공개 문서냐 비공개 문서냐는 논란 속에 감사가 시작됐고 사장을 포함한 팀장급 면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부 인권 침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증거 인멸했다. 수사기관에 의뢰하면 다 나온다. 니는 좀 회사 직원으로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던 거죠. 인사상 불이익 이야기도 이제 했었고. 지난 4월 27일 동료가 피해자를 대신해 회사 측에 인권 침해 신고를 하면서 문제는 본격화됐습니다. 9일 뒤 부산관광공사 측은 폭언 가해자로 지목된 상급자를 해당 사건의 감사 담당자로 앉혔기 때문입니다. 부산관광공사의 내부 규정입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감사 담당자를 감사 업무에서 배제하게 돼 있지만 관광공사 측은 자체 규정도 어겼습니다. 부산관광공사는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은 인권 침해 신고 관련 보고 체계에서는 배제했고 내부 문서 유출 조사에만 참여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직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고 인권위는 지난 1일부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SUV 차량이 학교 철문을 들이받고 통학로를 질주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차량에선 필로폰과 주사기가 나왔는데요. 양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철문 앞 모여있던 아이와 학부모들이 황급히 달아납니다. 빨간색 SUV 차량이 철문을 박차고 나오더니 빠른 속도로 골목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인근 주차장에 정차한 이 차량. 경찰차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막아섰지만 차량을 빠른 속도로 후진해 들이받은 뒤 앞뒤로 계속 움직입니다. 결국 빠른 속도로 주차장 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문을 열려고 경찰들이 이제 창문도 두들기고 깨려고 막 그랬는데 가려고 후진을 하더니 후진도 못 나가니까 그냥 갑자기 앞으로 가더니 그냥 벽에다가 그냥. 경찰이 나오라고 해도 이 운전자는 한사코 거부합니다. 강제로 운전석에서 끌려 나온 운전자는 51살 김모 씨. 김 씨의 차에서는 투명한 액체가 담긴 물통과 주사기, 흰색 가루 등이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가루의 성분은 필로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곳에서 철문을 박차고 나온 차량은 50m가량을 질주해서 원래 있던 자리인 외부 주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대부분은 등교나 등원을 마친 시간이어서 다친 시민은 없었지만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김 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는 압수한 흰색 가루 등의 성분을 분석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전남 화순의 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전남 화순의 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한 남성이 문고리에 끈을 묶습니다. 단단히 묶였는지 당겨보기도 합니다. 일과 시간 이후에 장애인들이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이용자들을 일찍 지워버리고 그리고 어떤 이용자들이 조금 밖에 나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바로 케어를 해야 되는데 CCTV에는 상습적인 폭행 장면도 담겼습니다. 장애인을 사무실로 데려가 발로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뒤통수를 치기도 합니다. 종사자들의 이런 행동을 시설 원장이 알면서도 묵인했고 심지어 학대에 가담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원장님이 특별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 엉덩이하고 허벅지 이런 데가 새카맣게 멍이 들 정도로 때리기도 하셨어요. 해당 원장은 학대 사실을 부인하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은 전남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해당 원장 등을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 덥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8도, 광주와 대구가 33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31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넘어 불볕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하지만 금요일에 전국에 걸쳐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일시적으로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서울과 경기 남부는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도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는 시간이 짧고 비의 양도 1에서 5mm로 적어 야외 활동에는 지장 없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맑은 날씨에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충청과 남부 내륙 지역에서 3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서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 강원 산지와 전북 북동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모레 밤에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금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